이번에 돌파 매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기가 막히게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났습니다. 지금은 무 포지션인 상태고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총 수익률 36 달하는 마크 미너버인이나 3년 연속 1000%의 수익을 거둔 데이비드 라이언, 이 둘의 스승인 윌리엄 오닐이 말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돌파 매매 타점을 보면은 돌파하였다고 매수를 했다가 바로 최고점 매수 후에 손절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하락 중일 때는 더 하죠. 하지만 돌파 매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손실을 겪었던 것은 마켓 타이밍, 시장이 하락 중이라는 그런 신호를 무시를 하고 매매를 해서 나온 그런 결과였고요. 특히나 주도주를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섹터의 대장주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하락장일 때 역시 국내 장에서는 돌파 매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상을 찍는 게 가장 좋았지만, 시장이 밑으로 하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남들 다 손실 날 때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만한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수익을 벌 때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파 매매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이 이 돌파 매매를 하기에 좋은 시장이 되면은 수익이 더 크게 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제가 이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 시기에 주식에 물려 있어가지고 다음에 상승하기 좋은,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하기 좋은 그런 시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어서 신규 매수, 잘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게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그동안 일봉에서 21선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매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수라는 게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는 이런 와중에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이제 낮은 구간으로 내려왔으니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안전하기보다 더 리스크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수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지수가 이 당시로 좀 넘어가 봤을 때 다음날에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 당일에만 마이너스 3.6%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4등분선을 그어서 좀 보면은 이런 자리, 4등분선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런 자리까지 빠졌으니 이 주가가 이 지수가 이 정도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근데 다음날 또 보니까 이런 마이너스 %가 넘는 이런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 투자자한테 큰 손실을 한번 입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 이 하락이 어디까지 하락이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반등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8월달 초에 주가가 급하게 하락을 한 뒤에 그래도 한 달 동안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은 다행이지만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더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척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못 했는데 만약 이 지수가 더 떨어져가지고 이런 뭐 2400 이 포인트를 깨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을 때 과연 손절이 가능할까요? 물론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큰 관점으로 봐서 이런 2400이 깨지면 한번 매수하고 또 2300이 깨지면 매수, 이렇게 매수를 계속 이어서 뭐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금의 손실을 빠르게 발라내지 못한다면은 만약 지수가 더 떨어져서 손실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3만 수익률을 얻은 마크 미너비니의 경우에는 이런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손실을 방치하지 말라. 미너비니는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를 했고, 손실이 작은 단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손실을 방치하고 오랜 시간 보유하는 것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뿐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한 부분이, 이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높은 구간보다는 이 구간이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게 이 신기한 부분은 반등을 살짝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이런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실을 방치를 했다가 만약 하락이 더 나와서 더 큰 손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작은 손실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작은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보유하면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빠르게 잘못을 수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손실이 나가지고 뭐 이게 자랑을 한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이렇게 손실이 났지만 사실 손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매수를 할 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손절을 할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했었고 또 얼마의 금액이 투입이 된 다음 그 손실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손실 제한 목표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진행이 돼서 큰 손실이로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작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지수가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내 잘못,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분명 오를 것 같은 종목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한다면은 그런 잘못을 인정을 하고 특히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손실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보호하는 첫 번째 규칙이다. 그 중에 큰 손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큰 손실은 그동안 쌓아온 수익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된 기준에 따라 손실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주식을 하면은 항상 이제 주식 투자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수, 신규로 진입을 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은 주위에서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수익을 벌기보다 손실이 많이 커지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나도 주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상승장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장의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지수가 계속 상승할 때는 종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기에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꽤 많아질 텐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 지수 상승 시기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잘하면은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었던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을 벌었던 부분이 이런 하락장에서 다 까먹는 그런 모든 게 이제 손실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래서 이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큰 손실을 피하라 라는 부분이 결국 이 손실이 나는 부분에서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적은 손실로 자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사실 좀 손실 처리하는 손실을 확정하는 부분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을 확정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손절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손절매를 중요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과감히 손절매를 해야 하며 손실을 끊어내지 못하고 주가가 다시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손절을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DNA인 손실에 수익보다 손실을 더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 확정을 하는 게 내 돈이 손실로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손실 확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후에 돌파매매 2부 영상으로 자금 관리에 대한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현금 그리고 자금 관리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 전에는 꼭 이런 자금 관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한번 이제 이 영상 다 보시고 이따가 두 번째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손실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매매 복귀를 한 부분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 복귀의 부재는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서는 돌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 매매 복귀를 하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6 수익률 달성의 마크 미너비니의 스승 윌리엄 오닐의 하락장일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매매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PPT 파일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 일단 7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7종목 모두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을 잘못 선택한 부분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매매했던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매 복귀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장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매매 복귀를 해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장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매매 복귀를 통해서 그 잘못된 점들을 인지를 하고 고쳐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좀 보면은 옆에 보시는 게 지금 코스피 일봉이고요. 지금 일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분봉의 모습인데요. 제가 적어놓은 글을 좀 보면은 지수는 사실 지금 꾸준하게 하락 중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9월 3일인데 이 9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은 사실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장의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해야 되는 거는 9월 3일 날 30분봉을 제가 좀 볼 건데요. 30분봉에서 이 9월 3일 날 매매를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아침 일찍 상승을 하면서 이 일봉의 5일선이나 11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면서 오후장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장 후반에 이게 밀리는 느낌이 안 좋은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매매는 했습니다. 종목 매매를 했고 그래서 9월 3일 날에 원래는 1000만 원 가지고 베팅하려고 했던 게 한 3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베팅 금액을 좀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때 상승 추세가 아닌 이 3단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이 와인스타인의 주가 4단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때 바닥권에서 박스를 만드는 게 1단계고 이 상승 추세가 2단계입니다. 이 2단계가 끝이 나고 나서 이 3단계는 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 그런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세력이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 이 코스피 이런 구간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으로 뭐 이걸 2단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모습 속에서 그 다음 더 이상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움직임 구간을 3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월 3일 날 화요일 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고점을 치르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코스피보다 훨씬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는 적게 나오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모습만 보더라도 나스닥 말을 잘못했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58% 하락으로 그쳤지만 하락이 나왔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을 한 거를 보면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 지금 이제 내년에 시행을 할 금투세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국내 장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요. 밑에 이게 보이시니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이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 그 세력의 주도하에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수도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결국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지만 국내장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너무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월 3일 날에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좀 하락 추세 지금 유지가 중이었고요. 그러다가 9월 3일 날 화요일 날 이 밤에 나스닥은 밤이죠. 밤에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 3 이상 큰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수 하락이 나왔고 금요일 날에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생명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봤냐? 여기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이렇게 네모 박스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 상승 추세로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 U자 모양을 만들면서 이 윌리엄 오닐의 컵 모양, 이 컵 모양을 만든 다음 그 다음 고점 구간들의 이 고점 구간 여기 있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점과 저점이 모두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세력의 매수가 이런 식으로 이 하락을 할 때면 이렇게 저점을 지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시장은 계속 좀 화요일부터 하락을 이어갔었고 특히 수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박스권을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 이 삼성생명이었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신고가 구간이나 박스권에 왔을 때 이 변동폭을 좀 보면은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저점과 고점의 이 퍼센테이지 차이는 20%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동폭이 생기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점을 조금 올려서 보면은 이 저점을 좀 올려서 봤을 때 이 저점과 여기 저점 간의 구간이 기껏 해봐야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 미만인 자리에서 변동폭을 줄이면서 거래대금도 이렇게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 속에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변동폭을 줄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구간, 이 높은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좀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력은 밑에서 계속 누군가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그런 세력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는 것은 결국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변동폭을 줄여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고, 그래서 돌파 시에 매수를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승을 할 때 여기 밑에 네모난 거래량이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9월 3일 날 화요일 날 이때인데요. 9월 3일 날에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거래대금이 얼마 안 터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다음날 나스닥 마이너스 3% 하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때는 지수가 하락을 하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지수가 하락을 하지만 시장에 비해서 강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살아나는 그런 시점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좀 주도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은 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앞에서 큰 상승의 모습이 있었고, 다음에 이런 컵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밑에서 박스권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여기를 돌파할 때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좀 읽어보면은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화성밸브가 대장이었고요. 화성밸브의 모습을 좀 보면 화성밸브가 이런 모습이다. 예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보다 확실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좀 크게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이 대장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된 이 주간사 선정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받쳐주면서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왕고래 관련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장은 화성밸브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화성밸브가 주가가 이제 고점을 돌파한 뒤에 그 뒤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테마의 후발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등주나 3등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야기한 게 결국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대장주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얘가 이제 대장인데, 대장이 이제 상승 후에 이렇게 꺾이니까 다음 이제 같은 테마의 2등주나 3등주가 이제 올라오려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대왕고래 종목들을 좀 봤었고, 실제로 그래도 올라와 주는 그런 움직임에서 반등을 한번 이렇게 세게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슈들이 또 있었습니다. 9월 초에 주간사 선정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특히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근데 하지만 또 뒤에 또 한선 엔지니어링 좋은 모습을 만들어 갔습니다. 결과는 지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 천천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결국에는 이 네모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면서 돌파할 때 힘이 안 나왔던 거죠. 거래량도 안 터졌고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유한양행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유한양행이 최근에 바이오 대장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로노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윌리엄 오닐의 컵 핸들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모습을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후발 대장으로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컵 모양이 만들어지고 손잡이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패턴에만 매몰되지 말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대장을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테마 중에서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가장 옳다라는 거를 지금 매매하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는 아까 봤던 것처럼 결국 이 대장주가 꺾이니까 다른 종목들 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매매하기 좋은 구간은 여기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5주 정도 거치면서 이 조정 후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기, 이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확실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뒤늦게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봤었고, 그러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 다음에 사실 이렇게 조정의 모습이, 이렇게 컷 모양으로 조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길래 반대로 이 종목이 그래도 세력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받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진짜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보면 이 라이징 웨지라는 그런 주식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려보면은 주가가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고점은 좀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면서 변동폭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그러다가 이 모습에서 돌파를 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돌파가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징 웨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은 이렇게 아까 1단계 6월 달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어.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했다. 평균 가격이 27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 기간은 보통 2개월 이상이 좀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점을 올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거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종목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라이징 웨지 패턴이 만들어진 것은 더 이상 세력이 올리기보다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은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돌파를 했던 봉에 일 보더라도 거래량이 안 터졌고요. 그래서 이게 장 중간에 제가 매수 후에 종목을 좀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바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싸했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근데 손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직 매매에 대한 그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 데이비드 라이언이나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돌파를 했는데 바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쎄하다라고 했고요. 이런 쎄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절반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상태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앞에서 상승을 하고 이런 조정 구간을 만든 뒤에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는 이때는 충분히 먹혔을 만한 그런 구간이었다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벌써 이 고점 구간 두 번의 베이스, 여기서 베이스라는 거는 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조정 구간 거친 후에 상승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게 이 밑에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해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뒤늦게 봐가지고 여기서 매수한 게 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가 이때 한 5월부터 여기죠. 5월부터 해가지고 한 7월까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당시 실리콘2였는데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제가 보는 게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컵의 모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매수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패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했던 이런 컵이 만들어지는 조정 구간에서 기간이 한 5주 이상은 최소 5주, 뭐 7에서 8주 정도 이런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조정 구간을 거치지 않았고요. 또 아까 봤던 것처럼 하고 컵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차트 패턴만 보고 들어간 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에 대한 디테일을 좀 보면은 분봉을 볼 건데, 제가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죠. 이 당시가 9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9월 4일 날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50% 손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9월 4일 날 지수를 좀 보면은 9월 4일날 코스피가 이때인데요. 이때 보면은 지수가 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 다른 화장품 섹터들도 약한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만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하구나. 그래서 봤던 거는 여기를 또 한번 돌파하면은 지금 절반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보유하면은 여기 상태에서 돌파하면은 매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손절 구간까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돌파를 했는데 왜 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게 약하구나. 특히나 올라갈 때 거래대금도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손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또 대장으로서 치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 패턴 모양만 보고 한 이런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봉에서도 다시 보면은 돌파가 나왔는데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게 확실히 좀 쎄하구나.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컸겠지만 아무튼 종목이 좀 쎄하다라는 것들을 보고 조금 빨리 정리를 한 부분, 그나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뭐 상승을 이렇게 했었고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 컵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제 바로 돌파할 때 이 구간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는 돌파할 때 못했고 하락할 때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근데 대장주인 유한양행을 안 하고 이거 한 게 가장 좀 잘못이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장이 좋았다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을 때 매수하면은 사실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장이 좋지 않았고 1등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 결국에는 종목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종목이 갈 종목이었다면은 사실 이게 눌린 다음에 바로 상승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는 풀백이라고 하는데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 후에 반등을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마크 미너비니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바로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계란 떨어져가지고 계란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냥 계란 종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상승을 크게 했었고 이런 조정 과정 중간중간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그런 움직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떨어졌죠. 떨어져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매매 실패 공통점은 아까 말했던 대장주는 화성 밸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성 밸브 같이 대장주만을 이제 매매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매매의 공통점이었고요. 이등주를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좋았다면은 다른 종목들 돌파할 때 볼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1등주를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유한양행, 에이프릴 바이오, 보로노이 순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도 잘못 매매를 한 거였고요. 종목을 잘못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차트 패턴만 보고 매매를 했던 거고 돌파 시에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매매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매매에 대한 그런 복귀를 좀 했고요. 결국 하락장일 때 이런 지수가 안 맞을 때는 돌파 매매를 하면은 올라가다가도 꺾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오닐의 하락장일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상승하는 이런 주가에서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하락이 나오지만 이 앞에 있던 전고점, 이 전저점까지 떨어지지 않고요. 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이나 뭐 이런 지수는 계속 상승한다는 거고 반대로 하락하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뭐 추세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런 고점 구간을 넘지 못하는 그런 계속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이런 하락하던 지수는 또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더 이끌립니다. 한 명의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은 3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10명, 100명, 10,000명 이상으로 패닉은 번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매도세가 더 강해지면서 사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 밑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팔고 싶은 사람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노란색 박스처럼 하락하려고 하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설프게 바닥 잡는다고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매매를 해야 하나라고 보면은 윌리엄 오닐이 팔로우 스루 데이라는 기준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팔로우 스루 데이는 하락 추세 속에서 하루의 상승이 아니라 지수의 전반적인 상승이 확실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건을 좀 보면은 지수가 첫 번째로는 최저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라는 거는 사실 이따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점을 찍고 나서 최소 4일 이후 그러니까 저점 찍고 4일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상승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지수가 1.25%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서야 그때 이런 조건을 충족하고서 오늘은 돌파 매매를 시도했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은 이런 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저점을 먼저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점 여기서 찍었죠. 그 다음에 4일이 지나야 된다는 건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이 거래량 봤을 때 이 거래량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4일 이후에 바로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주가 지수가 최소 1.25%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오늘은 이때부터 돌파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면서 물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아까 했던 이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마크 미너비니 같은 그 돌파 매매 고수들은 어차피 주도주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지수가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런 주도주는 사실 조정이 이렇게 지수가 빠지더라도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정리를 그냥 합니다.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다시 한번 이 추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계속 홀딩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때 10월 10일 날 찍었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는 날에 일단은 최소 나흘이 지났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추세가 전환되는 게 보여야 됩니다. 추세가 지나가는 게 추세가 좀 넘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조건인 주가 지수가 1.25%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라고 좀 보면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1.26% 고가가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도 저점 대비 이 전날 대비해서 1.25 상승했으니 한번 이때 매수를 한다고 보면은 주도주 매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다음날 또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이때는. 했던 결국 이 추세라는 게 이렇게 저점을 찍고 4일 동안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상승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수가 아직 하락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또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다가 이런 저점이 한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째까지 움직임을 보면서 이때 이제 거래량 추세를 좀 보면은 거래량 추세를 보니 이때 나흘째 그래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고 이때 1.25%까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다음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이런 갑자기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주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런 하락이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이 봉이 나왔을 때는 이제 주도주를 매매를 했을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 주도주는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손절이 됐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지수가 또 한번 이렇게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돌파 매매자는 아까 손절을 했을 수 있는데 이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그러면은 손절하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 또 잡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을 때 이게 하면서 한 번에 이제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설프게 하락장에서 바닥 잡겠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바닥이 잡히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 영상의 좀 핵심이었고요. 고수들도 이런 하락 시즌에는 현금을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이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트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많은 분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은 이 마크 미너비니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데이비드 라이언의 스승인 윌리엄 오닐이 이야기한 하락장일 때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정리를 하면은 일단 돌파 매매 자체는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계속했던 거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잘못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제 종목을 잘못 선정을 해 마켓 타이밍을 잘못 봤기 때문에 손실이 났던 거고 손실이 났을 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손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이 2부 이 자금 관리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금 관리가 되어야 나를 보호하고 내 돈을 보호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윌리엄 오닐이 지수가 처음에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최소 4일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때 주가 지수가 0.25% 이상 상승을 해줄 때 돌파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는 윌리엄 오닐도 돌파 매매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마크 미너비니도 이런 장에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수들도 매매를 안 하는데 저 같은 하수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돌파 매매 영상들 보시면서 종목들이 이전에는 또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찾아가면서 자기만의 그 매매 복귀 같은 것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이 공부하기 좋은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